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이겼습니다. 프리시즌이라 크게 중요성이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우리 슬롯 처음 왔는데 어쨌든 기운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기분이라도. 슬롯 축구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클럽 때보다 확실히 전개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개 과정이라는 게 정말 클럽은 최대한 빠르게 볼을 상대 진영에 보내서 그 볼과 함께 선수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압박으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뿜는 그런 축구를 한다는 게 클럽 감독의 일단 테마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슬롯은 베티스전은 훨씬 더 짧은 패스 많이 주고받으면서 미드필더를 좀 더 많이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 경기는 좀 더 롱패스 시도가 많았지만 그마저도 후방에서 원투 주고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들이 되게 다양하게 올라가요. 중앙으로 관여하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공격이 전개 과정을 중시하면서 좀 더 다양한 패턴으로 풀린다. 다채롭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후반전은 뉴스 지나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루즈했거든요. 네. 전반은 좀 재밌었어요. 꽤. 그 이사이오 유니폼 리뷰는 이제 그거잖아요. 장영철 디자이너님이랑 한 거. 그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 나눠져서 올라갈 거예요. 네. 금요일로 됐는지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이상형 월드컵이고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시즌 주요 클럽들 유니폼이었잖아요. 그거 다 올라갑니다. 주말쯤에 올라갈 텐데 금토였나 보다. 금토. 이게 이제 242 유니폼. 네, 요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화면보다는 확실히 실물은 화면이 조금 애매해 보이지 실물은 괜찮아요. 실물이 확실히 더 쨍해서 실물이 훨씬 나. 네, 쨍해요. 우리 네. 우리 봉황당 사장님 우리 그때 스팽결산 그치. 네, 오셨성대 사장님. 처음 입고 오셨는데 그때도 이게 더 뭔가 쨍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화면에서도. 네. 아스날은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사진으로 봐도 너무 예뻐가지고. 아스날 이사이오는 이제 칼라피오리가 회사로 많이 오겠죠. 고로 오겠죠 이제. 네. 요로 부상 소식. 아니 요로가 중족골 참. 골절이던데 그러면 이 이토 히로키랑 같은 부위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한 뭐 2달에서 세 달. 석 달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그 김원일 대표가 김원일 코치가 중족골 부상을 당했었대요. 근데 요 중족골이 여기 연결되는 데랑 이렇게 같이 그래서 김원일 코치 이야기는 본인은 중족골 부상 당한 선수들이 완전히 필드 위로 돌아오는 거를 한 길게는 5, 6개월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부상이 회복되는 듯 보여도 후유증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일단 딱 처음에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치. 첫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프리시즌의 첫 단추부터 부상이라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맨유가 지난 시즌 사실 이미 안 그래도 부상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죠. 글쎄요 이게 혹시 어쨌든 당장 즉시 전력 가면 요로 선수가 이제 못 나오는 거라서 이러면 또 센터백 보강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K리그 기준으로는 이제 김원일 코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거죠. 동기훈련. 반대로 이제 외국 해외 축구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춘제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네. 그 이적 시장이 프리시즌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팀에 녹아드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더리우트 영입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많이 대두될 것 같다. 진짜 바이에른 뮌헨도 사실 더리우트 판매는 열려 있는 스탠스고 더리우트 본인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로는 팀 옮기는 거 바이에른 뮌헨에서 입지가 막 원하는 대로 지난 시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계속 더리우트하고 링크가 좀 났던 팀이기 때문에 이 요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진 듯한 더리우트와의 관계가 또 어떻게 다시 이어지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형철이가 어제 그제 그 다 현장에 야외에서, 가서 야외에 있느라 굉장히 좀 더위 먹었어요. 쉽지 않아. 와 31도 32도 이럴 때 이제 방송을 했는데 습도도 높고 방송하는 동안에는 재밌어요 신나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정신없지. 약간 머리부터 이렇게 다 아파오면서 온갖 이렇게 몸이 이렇게 탁 풀리는 느낌. 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덕현이 형이 이제 쭉 하시거든요. 이후의 현장은. 이제 덕현이 형이 또 고생하실 차례죠. 쉽지 않아요. 어제 근데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 사실 전반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후반에 와서 K리그 외인 선수들이 뭐 오베르단이랑 안데르손 잘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탈로도 뭐 괜찮았고 정재희 속도 정재희 미쳤고. 완전 좋았고
황문기 오버래핑 지연 네. 해줬고 아우 저 일류첸코 골도 좋아. 이유채권 어제 그래서 일류첸코 골 넣으니까 네. 김진규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요즘 일류첸코 분위기가 좋았잖아. 엄청 잘하죠. 네. 네, 서울에서도 지금 두 자릿수 득점 너무 잘해주고 후반이 진짜 재밌었다. 후반 좋았어. 경기 분위기가 또 워낙 뜨거워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갤러거 아틀레티코가 어제 이제 히든 풋볼에서도 얘기를 좀 맞아요. 했었는데 영재 형님 말씀으로는 시메온의 축구에는 참 어울린다. 네, 전사 같은 느낌의 그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갤러거 선수도 아마 시메온의 감독이 좀 절실하게 원한다라고 설득을 하면 혹시 넘어갈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제 히든 풋볼 때 좀 다뤘었죠. 자, 그러면 살살 볼까요? 네. 우리 오늘 이적설 이게 이제 이적 시장이 그 시즌이 곧 개막하는 리그들이 있잖아요. 한 네. 2주 정도부터는 프리미어 리그도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정리하려는 팀들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적 시장 그동안 루머가 있었던 선수들, 뭐 사실 이 팀이라도 근접한 거 아닌가 하는 선수들도 이제 보면은 막 오피셜 뜨는 경우들이 막 있고 한데 그죠? 첫 번째로 이제 다룰 선수가 도우비크 선수입니다. 도비크 지로나의 핵심적인 공격수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스타 TV 이 마곡 트랜스퍼 게시판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 이렇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오늘 먼저 다룰 소식 바로 도우비크 선수입니다. 도비크. 그동안 이제 아틀레티코로 뭔가 이적을 하는가 싶었지만 그죠? 에이전트가 이제 아무래도 또 협상에 관여하게 되면서 아틀레티코가 생각했던 조건과는 좀 이견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오게 됐는데 자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5년 계약에 금액까지 아예 세론까지 10% 세론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도우비크 선수가 더 로마에서 잘 돼서 혹시 타리그 타팀으로 이적한다고 해도 어쨌든 뭐 지로나로서는 또 땡큐죠.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아지는 것이고 내일 점심쯤 로마 도착 예정이다. 그럼 뭐 네. 꼬마는 뭐하니? 라고 이제 이제 얘기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또 포워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훌리안 알바레즈나 아니면 이 도비크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랑 링크된 거 대비 지금 딱 뭔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좀 더 꽂히는 어떤 확실한 선수 영입 이걸 좀 원하실 텐데 채팅창만 보더라도 보드진들이 몇 푼 아낀다고 뺏겼다. 네. 이걸 뺏기고 있네. 알레티도 충분히 갈만했는데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어떤 반응들을 좀 보내주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아틀레티코는 이 이후에 또 다른 공격수 영입에 지금 아마 많이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찾긴 해야 돼요. 네, 뭐 모라타 선수는 이미 아틀레티코 팬분들이 정이 많이 떨어지긴 했겠지만 기복이 워낙 심해서 근데 어쨌든 머릿수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나감으로써 공격수의 빈자리가 생긴 것은 맞고 그죠? 데파이도 계약 만료로 또 떠났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아틀레티코는 세르로트가 또 지금 라리가에서 라리가로 또 이렇게 이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는 해요. 스웨를로트가 PL에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그때 수정궁에 있었었는데 그때도 나름의 그 워낙에 체격 조건이 좋고 이 제공권이 괜찮은 선수다 보니까 나쁘지 않겠는데 했는데 비아레알 가서도 뭐 나름 괜찮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같은 리그 내에서의 이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기대가 되고 다만 그래도 도우비크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 골 기록 때문이죠. 지난 시즌 36경기 24골. 그죠? 도우비크 선수가 가졌던 아주 대단한 득점력을 확실히 좀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24골 대단한 득점력을 뽐냈던 도우비크가 라리가에서 라리가로 또 이적을 해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르로트가 또 어떤 골을 넣었는지 스탯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세르로트 봅시다. 네. 옛날에 이거 발음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래. 세르로트가 맞는지 솔르로스가 맞는지 막 이게 노르웨이 선수들이 발음 어려운 선수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이게 참 골 때리게 합니다. 이게 딱 작대 익어 있는 거. 네, 근데 외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외대고르도 비슷한 발음을 한다고 좀 들었고, 자 세르로스의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뛰면서 쭉 한번 기록을 볼까요? 아무래도 골과 골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 23골. 역시 세르로트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도우비크가 아무래도 골수가 더 많기는 했지만 세르로트도 비슷하죠. 이미 소시에다드 그리고 비아레알. 사실 소시에다드에서 뛸 때도 내용적으로 이 선수가 그 이전에 라이프치히나 아니면 뭐 아까 잠시 말씀해주셨던 뭐 펠리스 이렇게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좀 주긴 했었는데 지난 시즌 이 골 분포가 아주 훌륭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뭐 꼭 레알이나 바르사가 아니더라도 라리가에서 뭐 지로나, 비아레알 아주 득점 순위에 있어서 좋은 스탯을 찍어줬던 선수들 특히 후반기까지도 득점 분포가 워낙 분포가 잘 돼 있었고 레알전 4골이 특히 엄청난 임팩트였죠. 사실 보여주었던 기간으로 보면
도우비크보다 셀로트가 조금 더 장기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깐 도우비크가 골이 안 나왔던 시기가 맞아요.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탯의 어떤 꾸준함은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쭉 나왔던 세르로트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도우비크가 합류할 AS 로마의 공격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태미 에이브라임. 아무래도 이 선수는 지금 장기 부상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타미도 참 좀 잘 안 풀린다. 로마 가서 좀 터지나 그러니까. 싶었는데 갑자기 부상 때문에 바로 뭔가 좀 흐름이 좀 끊긴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지난 시즌 8경기는 뛰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기 부상 쭉 이어지다가 후반기 때 복귀를 했지만 말미에. 근데 그때도 뭐 골 기록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시간만 봐도 많이 뛰진 못했거든요. 감각 자체를 좀 이제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복귀 이후에는 리그에서는 한 골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미 에브라임은 우여곡절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원톱 공격수를 통해서 이 디발라와 함께도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이선달과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선수로서 이제 아마 도우비크가 새로운 득점원으로서 데로시 감독의 체제에서 또 좀 성공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셀로트의 경우는 어쨌든 아틀레티코가 또 근접해져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도 당장 아틀레티코도 당장 도우비크가 영입이 안 된 상황에서 셀로트를 통해서 조금 대체 자원을 그래도 좀 빠르게 찾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거 도우비크 얘기 나오는 중에 채팅창에 그 얘기가 많았어요. 클럽 은퇴설이 조금 와전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잠깐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클롭 감독이 지금 당장은 어딘가에 감독직을 구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리버풀을 떠날 때부터 익히 해왔던 이야기여서 좀 쉰다. 이미 많은 팬분들이 다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루머도 있었고, 뭐 독일 대표팀 뭐 순탄 링크가 있었는데 다들 예상을 했어요. 사실 리버풀 팬들은 클롭이 어딘가로 바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그 기사가 좀 와전돼서 완전히 클롭이 은퇴를 한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 잠깐 쉰다가 조금 이제 오바돼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잠깐 쉰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클롭이 워낙 지쳐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어서 나중에 막상 정말 이 리버풀 커리어 이후로 감독을 안 한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당장 확정적으로 뭔가를 안 한다라기보다 좀 쉬다가 이래저래 그래서 조금 더 뭐 휴식이 길어지다가 그 다음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클럽이 그렇다고 뭐 감독 생활을 짧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정도는 지금 오피셜이 뜬 건 아니고 클럽 감독이 그 이야기가 잠깐 와전돼서 좀 과장되게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격수 로마와 아틀레티코의 상황을 좀 살펴봤고, 다음은 또 다른 공격수죠. 필 크루크 영입을 위해서 도르트문트와 협상 중이다. 웨스트햄이. 웨스트햄이 필 크루크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건데, 도르트문트가 계속 이제 이 공격수 필 크루크 선수의 탑팀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플래티는 탐구를 필 크루크는 갈 생각이 없다. 저도 이제 그래도 필 크루크는 도르트문트는 무조건 잔류를 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도르트문트 쪽에서는 필 크루크가 좀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 잠깐만요. 잠깐만. 필 크루크가 원래 이가 이쪽이 빠져 있지 않았어요? 안쪽? 근데 원래 앞에 여기였나? 이 필 크루크 이빨 요정, 우리 얼굴을 다 가려야 되는데, 그래야 초점이 잡히는. 지금 독일 추맨이거든요. 독일 추맨.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래스에서도 팔고 있죠. 네네네네. 추맨 키링. 오늘 난 좀 더 안쪽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앞쪽이었구나. 근데 치아는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네. 아니 근데 골 넣고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안쪽에 그 치아 하나가 없어갖고 독일 추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쪽이었는지는 몰랐네요. 이빨 요정. 아무튼 그렇고. 저 후드킴님, 저분이 웨스트햄 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 크루크 웨스트햄 그링크. 봤을 때 사실 그 로페테기 감독이 지금 웨스트햄을 이제 맡잖아요. 그죠? 사실 로페테기 스타일이면은 좀 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긴 해요. 세비야에서도 물론 힘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다른 플레이를 보여줄 때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엔네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울버햄튼에서도 디에고 코스타가 또 이제 그 있었을 시기가 로페테기 감독이 있었던 시기랑 좀 겹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모로 좀 전문 공격수를 좀 많이 수요하고 웨스트햄이 전문 공격수가 있긴 있었어요. 뭐
특히 많이 아실 안토니오. 네, 미카엘 안토니오. 미카엘 안토니오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미카엘 안토니오도 예전보다는 내려왔어요, 많이. 나이가 많이 찼어요. 은근 나이가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웨스트햄 쭉 공격수 명단을 좀 보여드리면 안토니오 90년생, 34살. 데닝스는 나가야 되죠. 네. 여러모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원톱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 부임한 로페테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원톱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안토니오 또 잠부장 나가면 어떡해. 약간 그런 결정력도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고 기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로페테기 감독이 좀 우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필크루크의 유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왜냐면 모우코코가 사실 기대만큼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알레 나가야죠. 소식이 아마 안 들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라시가 도르트문트에 가긴 했지만 이외에 경쟁할 자원이 분명 필요하고 그렇죠. 기라시 하나만 보고서 필크루크를 보내는 거는 저는 조금 네. 위험하지 않나. 심지어 기라시가 물론 저는 그래도 잘 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메디컬 테스트 중에 막 무릎 쪽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있지. 이미 그리고 초반에는 좀 결장할 거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필크루크가 그래도 정말 좀 잘 쓸 수 있는 공격수가 한 명 있는 것보다는 두 명 정도는 그리고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외 백업인 알레랑 뭐 모우코코가 다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필크루크를 꼭 남기는 것이 낫다. 쓰임새 자체가 필크루크 얼마나 또 소중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도르트문트 팬분이 여기 계시는 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야 된다. 네. 근데 웨스트햄이 수요하는 것도 이유는 있다. 라는 점을 좀 우리가 살피면 될 것 같고 글쎄요. 도르트문트가 만약에 필크루크를 판다. 엄청난 팬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대책이 있냐? 또 이렇게 하나에 올인하는 되게 도박성 있는 시즌 운영을 할 거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또 도르트문트 팬들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전 필크루크 오는 거는 굉장히 괜찮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스타TV 팬카페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링크를 띄워드렸는데 저 링크를 통해서 마곡 트랜스퍼 이마트 게시판으로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참고하겠고요. 자, 필크루크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보도인데 필크루크 거래를 웨스트햄이 도르트문트와 진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머빌 딜 종료 후 진전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제 서머빌 선수도 지금 웨스트햄이 추가로 보강을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웨스트햄이 사실 지난 시즌 선수층이 너무 얇았어요. 주전들 외에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머빌 선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고 서머빌 선수의 오피셜이 뜬 이후에 필크루크와의 어떤 관계가 좀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지 본격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노의 뉘앙스는 도르트문트도 필크루크가 뭐 이래저래 딜이 맞으면 보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뉘앙스인데 로마노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도르트문트 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갤러거 선수가 이제 아틀레티코로 갈 수 있다. 네, 뭐 어제도 잠깐 히프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소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앞서 채팅창에서도 물어봐 주신 것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로마노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너 갤러거의 독점 기사에 대한 추가 정보. 아틀레티코와 첼시 간에 9단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수료는 약 4천만 유로, 이적료는 4천만 유로입니다. 그러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6월에 새로운 3년 계약 제한은 이제 거부됐고 어쨌든 첼시 미드필더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과 비슷하다. 이걸 이제 원문으로 봤을 때 첼시 팬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그렇죠. 첼시는 어쨌든 3년짜리 재계약을 지난 6월에 제의를 했는데 갤러거가 거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첼시도 갤러거 정말 팀을 위해서 소중하게 뛰어주는 선수고 어쨌든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꼈던 선수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봤던 첼시 팬분들의 어떤 그 반응은 일단 돈 600억이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 계약 기간이 얼마나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이적료를 발생시켜 준다면 오케이다. 심지어 이 내용이 중요해요. 어쨌든 첼시는 3년제 계약을 제의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600억 이 선수를 팔아서 벌 수 있다? 그러면 뭐 첼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받을만한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첼시 팬들의 채팅이 갑자기 흐르륵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분위기는 팔아야 된다. 듀스버리얼 하는 거 보니까 내보내도 될 것 같다. 오늘 좀 괜찮았나 봐요. 프리시즌 때. 재계약 안 한다고 하는데 600억 개이득이다.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이제 히프 때 시청자분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드필더 자체가 지금 첼시가 좀 많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듀스버리오도 있고 뭐 추쿠에메카도 있고 은쿤쿠도 있고 다양한 뭐 이 미드필더 네.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들은 특히 더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금액이다 팔만하다 첼시는.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살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코너 갤러거가 첼시에서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술이 그래도 좀 발전했다고 여기거든요. 전보다는. 예. 물론 좀 여전히 투박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그래요. 예. 이 선수 스타일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코너 갤러거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나이를 한번 보죠. 몇 년생이야? 00년생. 아직 뭐 창창할 때긴 한데. 창창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24살이니까. 또 되게 뭐 어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근데 잘해줘야 되는 나이대 24살, 25살이니까. 그래도 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저는 언제나 이 활동량과 투지가 저는 항상 헌신적이고. 헌신적이고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메오네 감독은 이 선수의 그런 전사 같은 면모를 잘 쓸 수 있다. 체력도 좋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높게 산 것이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활동량은 물론이고 미들라이커 같은 느낌으로 이 선에서의 뭔가 관여를 좀 뭔가 원한다고 한다면 갤러거 선수가 또 그 부분에서는 팰리스 임대를 갔을 때 워낙 좋은 모습을 그땐 보였기 좋았죠.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이 뭔가 딱 엔진으로서 역할을 줬을 때 그리고 본인도 뭔가 동급여가 잘 되어 있을 때 조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안 좋게 말하면 투지 원툴이다. 뭐 정말 안 좋게 보면 네, 안 좋게 안 되는 보면. 날은 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첼시는 판매 오케이. 대부분의 팬분들은 그런 이 뉘앙스고 반대로 아틀레티코도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살만한 이유가 있다. 네. 정도로 지금 갤러거 딜은 역시 정리가 좀 가능할 것 오케이. 같습니다. 자, 받고 주앙 네베스. 네. 파리 생제르맹 이거 뭐 가는 거죠. 그렇죠. 히어리거 뛰었고. 네, 아예 히어리고 아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도 사실 잠깐 들려왔던 선수가 있었죠. 네베스 선수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예 파리로의 이적이 뭐 결정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적료가 6천만에다가 옵션이니까 이거 다 하고 하면 거의 뭐 1,000억 원에 가까운 딜이에요.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동안 워낙 정말 잘하기로 또 잠재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선수가 주앙 네베스인데 그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빅리그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유망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뭐 저도 많은 경기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뭐 빡 해서 잘할 수도 있죠. 네. 연결고리 역할 그래도 잘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파리로서는 유망주 영입에 상당한 또 금액을 투자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야, 그럼 비티냐랑 같이 포르투갈 유망한 미드필더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또 다른 포르투갈의 유망한 미드필더가 헤나투 산시스가 있었는데 벤피카로 임대가 됐다고 합니다. 네. 파리 소속이었어요. 물론 임대를 최근까지 전전했지만 그리고 임대 갔을 때도 결과가 안 좋긴 했습니다. 쭉 봤는데 별로긴 했었어요. 이 선수도 포르투갈 하지만 주앙 네베스는 좀 다른 느낌의 포르투갈 선수다. 네. 그리고 뭐 사실 포르투갈은 아니고 프랑스 국적이긴 하지만 자이레메리가 06년생 되게 자이레메리는 진짜 잘합니다. 비티냐, 네베스, 에메리. 그러면 아주 젊은 자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드필더 쪽은 여기에 뭐 사실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당연히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뭐 이강인 선수는 사실 최근에 쓰이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롤이라고 봐야 되긴 해요. 측면으로 빠지니까. 근데 어쨌든 파리는 아주 젊고 유망한 자원들로 팀을 차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대가 좀 되는 파리의 좀 공격진 미드필더진 구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파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뭐가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네. 길을 잃었네요. 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길이 어떻게 됐더라?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원래. 더위 먹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갑작스럽게 뭔가 얘기할 게 사라졌는데 아무튼 파리는 이렇게 좀 좋은 자원을 영입했다는 점을 다시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해보죠. 길을 잃은 김에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만 FA로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를 좀 데려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었잖아요. 안 돼요. 네. 지금 제가 이 옷이 지금 아놀드 맞고 아놀드인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아놀드 장난으로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레알 유니폼을 이렇게 내미신 팬분께 사인을 아놀드 선수가 해줬다고. 아놀드 선수의 팬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평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존경하기 때문에 했던 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굳이 그것이 이적만은 아니길 바라는데 리버풀 팬들이 오죽하면은 안필드에 보면은 좌석 스탠드에 어떤 분이 잠깐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천막 같은 걸로 가림막을 이렇게 씌워놨던 거예요. 근데 어떤 팬분이 딱 그걸 보더니 야 이거 20 몇 년에서 66 아니냐. 천막 걷어보면은 네네네. 아놀드 재계약 발표인가 보다 해가지고 다들 막 야 됐다 아놀드 재계약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분공사 하는데 언제 떨어질까봐 그냥 천막 씌워놓은 거라고. 그래서 야 됐다 안심하고 있다가 다시 좀 이게 긴장 상태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 팬분이 말씀하셨죠. 부정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그거 진짜 그 천막 씌워놨을 때 저도 진짜 깜놀. 2016 재계약이면 나이스. 나이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지분공사 하필 그 타이밍에 지분공사를 해가지고 천막을 씌워놨다고. 레알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항상 어떤 선수든 간에 레알 마드리드랑 엮이면 괜히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선수도 그게 상대가 레알이죠. 그러면 이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 진짜 그것 때문에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괜히 그 원 소속팀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좋은 팀인 걸 알고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충분히 동경할 수 있는 팀인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거 아마 안심이 좀 되려면 프리시즌 이제 프리시즌 한창이고 잉글랜드가 이제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아놀드가 아직 휴가잖아요. 복귀를 해서 딱 이제 프리시즌에 경기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쿠티뉴랑 다르게 열심히 뛴다면 그래 아놀드 그래도 역시 리버풀이 우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부디 그 시기 때 별다른 이슈가 없기를 그래야죠. 제발 좀 진짜 아놀드 없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고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가 떠올랐어요. 뭐죠? 우가르테였어요. 미드필더. 뭐 이제 주앙 네베스가 꼭 왔다고 해서 우가르테의 어떤 거치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우가르테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플랜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고 서브 자원이었고 그다음에 나가는 링크도 많이 있고. 왜냐면 엔리케 감독은 정말 철저히 더 기술적인 미드필더를 원하는데 우가르테 선수는 너무 투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고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거는 우가르테 파리 커리어에 있어서는 이건 좀 어렵다. 라고 이미 시즌 중에도 많은 팬분들이 직감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선수가 본인 커리어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팀을 생각해보는 게 좀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가르테는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떤 링크가 조금 더 짙어지지 않을까. 맨유도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우가르테 선수의 상황은 어쨌든 파리에서는 좀 나갈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계속 우가르테랑 뭔가 링크는 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지금 이적 시장의 어떤 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주앙 네베스는 곧 이제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이 뜨니까 이 어리고 비싼 선수가 빅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 뭐 곧 저희가 따로 영상을 다룰 텐데 미켈 메리노가 아스날과 가까워졌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칼라퓨리의 미켈 메리노에다가 지금 물론 지금 그 팔리는 게 로우를 제외한 은케티아랑 리스네스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 되면은 아스날은 이적 시장 굉장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희가 이건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곧 오늘 또 영상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때 이제 그 피터 형한테 미켈 메리노 그랬더니만 뉴캐슬에서 실패한 선수 그랬는데 아스날이랑 지금 링크 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발전을 많이 했다고. 근데 진짜 맞긴 해. 진짜 소시에다드에서 엄청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파리 생제르맹 중원 얘기할 때 파리에서 뭐 우가르테 얘기도 드렸지만 사실 또 나가게 될 선수 중에 한 명이 솔레르. 맞습니다. 솔레르입니다. 카르로스 솔레르. 지난 시즌 오죽하면은 오른쪽 풀백을 봤죠. 하키미가 경기를 쉴 때 오른쪽 풀백 백업으로 나왔는데 리그에서 처음 뛸 때는 미드필더에서 그래도 풀백 뛰니까 미드필더 뛸 때보다 낫다라고 느꼈는데 가면 갈수록 풀백에서도 한계가 늘어나더라고요. 결국 이제 파리에서는 비전력 자원으로 봐야 되고 나가야 될 선수로 봐야 되는데 메리노가 아스날과 유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이 선수가 지금 소시에다드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시에다드 입장에서 미켈 메리노가 나간 자리를 솔레르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리그왕에서는 24경기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경기 맞아요. 스트라스부르전 뭐 교체로 뛴 경기 말고 선발로 뛴 경기 스트라스부르전이 이제 리그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사실상의 첫 경기인데 이때 1골 1도. 근데 이후로는 뭐 나와봐야 좀 애매했죠. 큰 의미가 없었고 결국 중미 풀백 그냥 스쿼드에 뭔가 로테이션 돌릴 때
한 자리 좀 누가 차지해야 돼. 그때 이제 솔레르가 잠깐 나와준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 어떤 분이 완벽한 포면을 원하면 강원으로 와라. 황문기 봐. 그러니까 황문기처럼 되려면 강원으로 오면 그래. 전술 지시 디테일하게 쫙 받을 수 있어요. 윤정환 감독과 그 정경호 코치가 네. 완벽한 포면을 만들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황문기 선수 어제도 인상적이었잖아요. 황문기 잘해. 진짜 리그에서 지금 오른쪽 픽 너무 네. 잘하고 있고 포변은 원해도 뉴캐슬은 오지 마. 네. 광주도 괜찮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솔레르 선수는 지금 소시에다드 링크가 좀 나고 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좀 살필 수 있겠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로마노의 이야기인데 솔레르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소시에다드가 진행 중이다. 미켈 메리노의 대체자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계획대로 하면 아스날에 합류할 것 같다. 예. 그래서 마테오 모레토도 이 얘기를 다뤘습니다. 솔레르가 지금 소시에다드와 개인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이 선수는 소시에다드로 갈 것 같다. 메리노의 대체자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레르 아스날이 아니고요. 미켈 메리노가 아스날로 네. 가고 그 미켈 메리노의 빈자리를 카를로스 솔레르로 메우려고 하는 요게 이제 계획이다. 맞습니다. 예. 발렌시아에서 참 솔레르 핫했는데 잘했죠. 기대보다 안 풀렸어요. 예. 이강인 선수하고 되게 친했는데 네. 예. 지금 파리에서도 친하게 지냈다고 그치.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솔레르가 이제 떠나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소식인데요. 유벤투스가 이제 윙 니코 곤살레스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했고 지금 영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시즌 유베 모타가 어떻게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 팀이에요. 좀 더 프리시즌을 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새 감독이 새 시즌에 왔고 이제 슬롯 감독도 리버풀에서의 경기들을 보면서 이런 경기를 하려는구나.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것처럼 당장 뭐 유벤투스도 이제 프리시즌을 막 시작했고 사실 첫 경기 결과는 안 좋긴 했지만 계속 이제 좀 더 많은 그 프리시즌의 경기들 데이터들을 좀 보고 싶은데 일단 측면 영입 리스트 중 하나인 곤살레스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 선수와는 좀 본격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모타 감독은 곤살레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 측은 유벤투스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유베는 피오렌티나만 가져가냐. 좀 많이 선수들이 가긴 했죠. 근데 갑자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마트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쿠프 메이너스. 네, 쿠프 메이너스가 저도 유벤투스를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프 메이너스가 유벤투스가 아닌 다른 팀으로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좀 유벤투스 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텐들 애매해진 것 같다. 제가 지금 보기에도 조금 상황이 좀 오히려 다른 팀으로 좀 튕길 수 있다라는 지금 소식을 좀 접했고, 니코 곤살레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유벤투스 팬분들이 아니면 세리아 팬분들께서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니코 곤잘레스가 뉴캐슬이랑도 링크가 있었군요. 윙 자리에 대한 보강은 뭐 사실 뉴캐슬도 필요한 건 맞으니까. 베르나르데스키, 블라우비치, 키에사, 니코, 오아이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인테르 빼고 다들 영입 빡시게 하는 중이다. 세리는 좀 팽팽 그래도 저희가 그때 히풋에서 영주 형이랑 찬호 형이랑 얘기를 했는데 한 열흘 정도 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 리그 이적 시장 정산을 중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 좀 많다는 얘기가 있네요. 유베는 맨날 피오렌티나 에이스 빼간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베르나르데스키, 키에사, 블라우비치 다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잘하다가 유벤투스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였죠. 그럼 니코 곤잘레스 저기 트랜스퍼마켓에서 그 부상 이력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탯은 지난 시즌 너무 잘했어요. 세리아에서 피오렌티나 12골,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2골 넣고 맹활약을 했는데 부상 이력이 되게 중요하죠. 인저리 히스토리 보자. 이게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에 근데 언노운 인저리. 좀 있네. 2경기, 7경기, 1경기. 10경기를 일단 잔부상으로 좀 쉬었고. 그리고 22, 23 시즌에도 부상 빈도가 꽤 많네요. 대표팀까지 포함을 해서 햄스트링 근육 부상. 이게 좀 쭉 있습니다. 이게 좀 보니까 그리고 월드컵이 또 껴있네요. 2022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 전은 21, 22, 20, 21은 20, 21 시즌이 좀 많이 당했고 그 이후에 21, 22 시즌은 뭐 코로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좀 논외고 이 시즌은 논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2시즌 그리고 그 전 2020, 21 시즌 부상이 적다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부상 이슈가 확실히 있는 선수네. 트랜스마크트가 최근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됐어요. 토탈. 시즌마다 이제 결장 횟수와
결장 경기 수. 그럼 이제 10경기 빠지고 23경기 빠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그 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지난 시즌은 유독 득점을 많이 하긴 했어요. 뭐 그렇긴 하네요. 저도 니코 곤살레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인상은 일단 많이 뛴다. 그리고 빠르다. 아르헨티나에서 네.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사실 대표팀에서 전술적으로 쓸 때 좀 요긴하게 쓸 것 같다라고 좀 코멘트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부상 많은 선수는 언제나 그렇듯 좀 걱정을 좀 되는 그죠? 부분이 네. 있다. 그리고 저 아데미도 아마 지금 링크가 유벤투스랑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데미는 마찬가지로 아데미도 부상이 없는 편은 아니고 기복이 일단 좀 있어요. 뭐 아데미 부상도 부상이지만 기복이 일단 좀 심합니다. 아데미는 잘할 때는 되게 막 탄력 있는 윙어 스타일인데 안 될 때 보면 결국 그리고 다 놓쳐요. 진짜 그래요. 다 놓쳐요. 네, 그래서 사실 아데미가 빠른 발을 가진 선수로서 전술적으로 쓰임새는 확실하거든요. 파리전 때도 도르트문트 챔피언스리그 때 잘했고 오른반 뭐 긁히는 날은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안 되는 날이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데미도 기복이 좀 있고 하지만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많이 뛴다랑 빠르다 대충 못다랑 에디하우가 환장하는 프로필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좀 해당이 되죠. 아데미가 왜냐면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것 이상으로 윙백까지 수비 커버 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이게 어제 김진규 실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도자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다. 전술적으로 그 네. 파리전 때 아데미한테 아마 하키미 맡는 역할을 맡겼을 거예요. 왼쪽 윙에서 너 내려와서 풀백처럼 내려와서 5백으로 전환시켜줘. 그거 진짜 잘해줬거든요. 풀타임을 뛴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나한테 너무 필요한 네. 선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났네요. 이게 말씀해 주니까 딱 생각났습니다. 골 결정력 문제 드러난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에요. 그래. 그거 살렸으면. 맞아. 그랬으면 뭐 결과는 몰라도 양상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데미도 그리고 이 니코 곤살레스도 분명 어느 정도의 우려 포인트는 있다 정도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코 곤살레스 코파 트로피 들고 있는데 아주 멋지군요. 최근에 또 사진이었죠. 그렇지. 네. 이렇게 좀 근황을 살펴봤고 그 다음이 누군가요? 다음 소식 맥중사. 맥중사 맥토미니 선수입니다. 갈라타사라이 이거 합성이죠? 합성이에요. 사실 맥토미니가 몸이 이거보다는 좀 크지 않아? 커요. 갑자기 그래서 약간 느낌이 원래 맥토미니가 비율이 이랬나? 실제 비율. 실제 비율. 이게요. 네. 이게 워낙 프레임이 좋은 선수인데. 그죠. 이건 제국영 합성 같은 그 추달. 예. 대두민이라고. 예. 자, 맥토미니 갈라타사라이 영입을 위해서 이적을 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맨유는 이적료 3천만 유로를 원하며 선수는 트리키예행에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풀럼이랑도 또 링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플럼이 스미스로우도 영입하더니 맨유 팬들 입장에서 맥중사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면 판매하는 거에 열려 있죠. 무조건이죠. 예. 네, 왜냐면 대신에 그건 있어요. 맥토미니가 그래도 남아서 어쨌든 이 선수가 팀에서 성장한 선수기도 하고 쿼터를 좀 차지해주기도 하고 미들라이커. 은근히 또 지난 시즌에 클러치로 골 넣은 경기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당구형이 맥중사 골 넣었다고 되게 좋아했던 장면들이 막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네. 근데 일부 계실 거예요. 네. 다 그 관점도 전 존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클러치 능력 열심히 띄워주는 거. 다만 이제 이 선수는 항상 팀에서 쓰기가 너무 애매하다. 왜냐? 기술적으로 너무 떨어지지. 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토미니를 안고 있을 때 빌드업을 맡길 수 없고 다른 선수들이 그런 빌드업을 다 대신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맥토미니를 그냥 단순히 미드필더에서 침투만 시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그냥 미드필더 숫자 한 명 줄여가면서까지 침투만 맡기기는 힘들고 이 선수가 그리고 요즘 뛰는 거 보면 중미수미라고 보기에도 어려워. 어떤 분이 차라리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그래. 어떤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운다고 했을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의 한 자리를 맥토미니에게 줄 수 있겠죠. 수미는 안 돼요. 수미는 이 선수 안 돼요. 위로 뛰쳐 올라가서 수비하는 스타일이어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애초에 쓸 수 없는 선수라고 보고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근데 아무리 축구가 한 선수한테 침투만 맡긴다고 해도 그쪽으로 볼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패스가 안 갈 수 없고 패스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맥토미니가 있는 쪽의 그 측면 방향이 공격이 항상 안 풀렸어요. 맥토미니가 그냥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 공격은 좀 풀어도 오른쪽이 이상하게 안 풀려요. 보더만 다 맥토미니가 문제예요. 그치. 이 선수가 왼발을 너무 안 쓰니까
오른발만 쓰니까 어. 압박을 받을 때 무조건 그 고립이 되는 문제점이 항상 나왔고. 결국엔 그냥 뒤로. 예.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지. 그죠. 아니면 뺏기거나. 네. 이런 단점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팀에서 뭐 어쨌든 잘했던 근본이고 뭐 쿼터를 물론 뭐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쿼터를 차지하는 한 명의 선수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젠 떠날 때가 됐다. 아쉽지만. 예, 떠날 때가 됐고 음. 오히려 이 맥토미니가 나감으로써 미드필더 한 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또 좋은 선수로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를 위해서 네. 맥토미니도 이제 확실하게 주전으로 도약할 만한 어떤 팀으로 가서 뛰는 거를 본인도 바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 원문은 이렇게 네. 맥토미니가 이제 갈라타사라이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판매.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뭐 거의 다예요. 거의 다요. 네, 네, 판매야. 볼 게 없어요. 네네네. 네. 거의 다 이제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맥토미니의 상황을 좀 살펴봤고 다음은 마즈라위 선수. 마즈라위가 지금 이적 요청을 했습니다. 네. 구단에. 그러니까 나 나가고 싶다. 여기 있죠. 바이에른 뮌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나는 이적을 하고 싶다.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바이에른 뮌헨 선수도 입국했나요? 아까 우리가 스타트 했을 때 막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즈라위가 한국에 막 안 온다는 얘기가 막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불참 얘기가 있었어. 있긴 했었어요. 플라텐버그가 불참했다고 그랬었던 본 것 같은데. 마즈라위도 왔나요? 마즈라위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참가했어? 입국했어요. 마즈라위도. 입국은 했구나. 그러니까 마즈라위가 그 싸내는 몸 상태 때문에 막 안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우. 근데 입국은 하고 네. 불참. 태연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즈라이는 그래서 이적설이 있었고 이거 그 이적 요청했다는 기사까지 있었지만 한국에 안 온다는 얘기는 없어서 한국에는 왔겠지 싶었는데 역시 왔군요. 네, 입국은 했고 근데 만약에 이적이 확정될 시에는 뭐 경기 안 뛴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한국에 왔으니 그래도 여기서 좋은 어떤 추억을 좀 쌓고. 근데 지금 레니오로의 부상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중족골 골절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다시 델리트 딜이 좀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면 마즈라위와 딜이 뭔가 엮여서 일어날 가능성도 한번은 생각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 마즈라위 선수와 같이 이제 이 언급이 되는 더리우트. 더리우트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팔려는 마음이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바이에른 뮌헨이 야 너네 요로 다쳤으니까 더리우트한테 더 불러야지 라고 장사를 뭔가 하려고 해도 엄청 높게 부르진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서는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지금 부상 악령이 호일룬 선수도 그죠. 그렇고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호일룬도 한 두어 달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수에 대한 보강은 특히 지금 요로 선수가 또 다친 수비 쪽 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고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마즈라이가 전달을 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런 완비사카를 팔아야 한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비사카가 지금 웨스트햄 이적 가능성이 매우 근접해요. 네. 예, 이미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액도 뭐 구체적으로 아예 보도에서 나올 정도로 완비사카 선수는 아마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바이에른 뮌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이적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이래야 이제 그 이적이 성사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기사에서 나온 금액은 1,500만 파운드 1,780만 유로 뭐 이 정도 금액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더리우트의 상황도 역시 엮여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는 지금 일단 완비사카 선수는 웨스트햄으로 판다고 봤을 때 그리고 더리우트 선수 지금 한국 턴 불참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쭉 정리해 보면 아마 마즈라위 선수도 기사에서 나왔던 이 정도 금액에서 협상을 좀 마무리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더리우트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도 팔고 그럼 바로 이제 요나단 타 선수의 영입에 최대한 집중을 하겠죠. 지금 바이언도 이토르키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프리시즌 계획이 좀 꼬였죠. 많이 꼬였죠. 이토르키가 센터백이랑 풀백 뎁스를 다 채워준 선수였는데 최근에 보면 뭐 한희 형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센터백이랑 사이드백이랑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을 좀 보유를 하려고 뭐 루카스 헤르난데스나 아니면 뭐 파바르나 이토르키도 그런 개념이었을 텐데 좀 이제 꼬였어요. 지금으로서 맨유가 가장 많이 링크가 나는 저 센터백이 일단은 기사의 양으로 봤을 땐 더리우트가 맞기는 해요. 다만 이제 더리우트도 조금 우려를 받는 포인트는 직전 시즌엔 부상이 많았다. 대신에 그전에는 부상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직전 시즌만.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최근의 시즌이다 보니까
뭐 아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더리우트 선수가 판단은 빠르고 예측 수비를 잘하는 선수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가 빠른 수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빠른 발을 가진 수비수가 좀 채워줘야 되는 게 지금 맨유 수비의 상황인데 더리우트도 뭔가 이게 몸이 빠른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팬분들도 계신다. 네. 브랜스웨이트는 요즘 좀 얘기가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리우트는 비주얼 폰즈님의 은근 민첩성이 안 좋다. 조금. 그래서 이제 막 정말 이 선수가 몸이 빠른 선수는 아닐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조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원래 뭐 네.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래도 더리우트는 몸이 조금 느릴지언정 판단이 네. 한창 때 잘했을 때는 예측 빠른 판단을 통해서 미리 수비하는 것도 해줬기 때문에 맥과이어보단 빠르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요로 선수의 부상 이후로 네. 수비 쪽 링크가 많이 나올 맨유가 되겠고 오늘 프리시즌 때 린델로프는 어땠나요? 오늘 린델로프가 나왔던데 저희는 이제 입중계를 하다 보니까 맨유 경기 못 봤거든요. 린델로프가 또 어떤 폼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소스였나 보네. 아마드가 좀 잘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마드는 진작 썼어야 돼요. 사실 그치. 터나 감독이. 너무 테너가 좀 안 쓰는 느낌이 있었죠. 네. 린데는 그냥 팔아야 한다. 린데 별로다. 잘했다고 하신 분이 그래요? 계시고. 네. 근데 프리시즌 그냥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건 있죠. 네. 그리고 맞아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그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 판매에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디 아마드 디알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 잠재성 좀 네. 좋습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에서 이렇게 마즈라위 선수하고 좀 이어지고 있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케티아 영입을 위해서 개선된 오퍼를 마르세유가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속 올려. 네. 좋아. 지금 이제 마르세유는 온스테인에 따르면 약 2천만 유로, 296억 원 정도의 금액을 이제 비드할 거라고 해요. 이게 이제 나오고 있죠. 뉴 비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당히 받아라. 적당히 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아르테타랑 에두가 생각이 있겠지만 적당히 받아서 이 딜 안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가야 돼. 네. 아스날이 그래서 은케티아 어차피 팔려는 생각이에요. 근데 다행히 지금 뭐 사실 임대로 떠나 있는 뭐 누누. 네. 누누 타바레스죠. 누누 타바레스. 그런 임대 보낸 선수도 잘 보면은 영입 조건을 또 걸어놔서 임대를 보냈더라고요. 로콩가도 그렇고. 네.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야지 정리가 확실히 되는 그렇지. 거라서. 근데 어쨌든 정리를 이번 이적 시장에 저는 아스날이 그래도 좀 해야 돼. 노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너무 뭐 싸게 파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가야 돼. 지금 일단 2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마르세유가 인상해서 제의를 했는데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금액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한 500만 유로 정도 더 얹어서 2,500만 유로 정도의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아스날은 아마 딱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네. 2,500만 유로에 뭐 옵션 정도 네. 붙여서 가게 된다면 이거는 뭐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마르세유 리그왕이 이게 그 어떤 공격수들이 스탯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지키고 있어요. 한동안 특히 박주영 선수 모나코 있을 때 네. 리그왕은 공격수의 골 스탯이 되게 적었던 되게 낮았어요. 리그였는데 득점왕을 한다 하더라도 막 10골 후반대도 있고 그랬어. 근데 리그왕이 되게 경기를 봤을 때 재밌는 이유가 선수들 기술이 되게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좋은 선수들 아니면 골잡이 그런 선수들이 골을 좀 많이 넣음으로써 스탯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마르세유가 그린우드 영입했잖아요. 그치. 개인적으로 그린우드 스탯 되게 기대되고 맞아. 또 한편으로 은케티아가 아무리 이 선수가 좀 안 좋았던 시기를 거친 건 맞지만 골 넣는 데 있어서의 감각이 좀 없는 선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신에 경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조금 마르세유에 가면 특히 데체르비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저는 뭐 여기에 동의하진 않겠습니다. 네. 앙리랑 스타일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번호만 같습니다. 네. 나는 생각이라서 네네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냥 그 뭐랄까 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가장 긍정적인 어떤 예상을 해본 거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케티아 선수의 상황을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 리버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고메즈? 네, 조고메스를 자 이거 볼게요. 자, 뉴캐슬은 고메스를 4,500만 파운드에 팔고 고든을 7,500만 파운드에 영입한다는 지금 뉴캐슬 기준이죠. 죄송합니다. 리버풀 기준을 얘기했네요. 뉴캐슬은 고메스를 4,500만 파운드에 사고 앤서니 고든을 7,500만 파운드에 판다는 제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그냥 이게 이뤄지면
실제로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음. 고메즈에다가 3천만 파운드 얹은 다음에 고든이랑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때요 리버풀은? 사실 조고메스가 너무 좋은 선수 맞는데 네. 고마운 선수 맞는데 앤서니 고든이 필요한 건 맞아요. 네. 또 슬롯이 또 빠른 축구하는 데 있어서 저런 윙어가 또 필요하잖아. 그리고 앤서니 고든이 왠지 리버풀에 오면 되게 열심히 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이 선수가 에버튼 떠날 때 네. 사실 에버튼 팬분들이 좀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약간 떠날 때 마지막 인사나 태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치. 좀 집중하지 않는 느낌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은 좀 고든이 이제 뉴캐슬로 나가려고 할 때 너무 실망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본인도 이제 알 거예요. 내가 다시 머지사이드로 돌아왔다. 한쪽 팬들은 엄청난 원성을 보내요. 특히 에버튼에서 뛰었는데 다시 네. 리버풀로 간다? 요거 엄청 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시 머지사이드에서 뭔가 활약을 할 때 이제 나머지 반쪽은 나에겐 반쪽밖에 없다. 예, 그 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야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머지사이드 더비 때 야유 장난 아니겠다. 엄청 장난 아니겠죠. 솔직히 이게 먼 나라 얘기잖아요. 재밌긴 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앤서니 고든 좀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기량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정말 전문 왼쪽 윙으로 보잖아요. 리그 최우수급이었어요. 뉴캐슬에서 진짜 잘했고 사실 뭐 공격진들 줄부상 당하다 보니까 앤서니 고든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했던 시즌인데 그 많은 경기를 뛰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앤서니 고든 MVP 라는 얘기도 이제 앤느님이 해주셨고 제가 보아도 그래요. 그래서 앤서니 고든은 뭐 뉴캐슬 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네. 만약에 리버풀이 품을 수 있다면 너무 좋고 뉴캐슬 팬들은 이렇게 딜하는 걸 아마 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뉴캐슬 팬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조고메스가 멀티 자원이라 팔면 아쉬운데 그건 있어요. 치미카스가 남잖아요. 남을 것 같거든요. 로버슨, 치미카스, 오른쪽은 아놀드, 브래들리. 센터백은 사실 한 명 더 영입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환사, 코나테, 반다이크. 여기 뭐 지금 판덴베르가 또 프리시즌 경기를 뛰고 있고 한데 조고메스가 멀티 자원이긴 하지만 앤서니 고든을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는 입장. 리버풀의 입장에서 리버풀은 그런데 지금 뉴캐슬 팬들은 대부분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뻑큐 마렵다. 근데 그 파우토레스님은 빌라 팬인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인가요 그냥? 리버풀과의 좀 경쟁이 치여서 있지 않을까. 그냥 기분 나쁜 에버튼 팬. 그래 에버튼 팬은 그냥 기분이 나쁘죠. 네, 기분 나쁘시죠. 당연하지. 근데 앤서니 고든도 만약 이렇게 가지? 그러면 이게 그때 피터 형이 그러던데 어디 한 군데를 거쳤다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감정이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대. 근데 오래 있지 않았잖아. 그죠. 뉴캐슬에서 엄청 오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마이클 오웬. 마이클 오웬도 사실 레알, 뉴캐슬 그 다음에 맨유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다이렉트로 간 것보다는 훨씬 좀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리버풀 팬들이 기분이 안 좋겠지만 뭐 근데 이번에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가는 거라 저는 이렇게 됐을 때 고든에 대한 어떤 잉글랜드 언론의 이 시선이 굉장히 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말씀하신 내용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뉴캐슬 팬분들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뉴캐슬은 풀백이 많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럼 리버풀 입장에서는 리버풀은 좋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야기가 지금 나왔을 뿐이지 얼마나 이제 유력한 이야기인지까지는 아직 뭐가 확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고든이랑 좀 지속해서 링크가 났던 건 맞아요. 네. 리버풀이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정도죠 오늘은?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마트를 이렇게 마치고 우리는 미켈 메리노 얘기를 따로 빼서 영상을 하나 찍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점심 지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식사 잘 하시고요. 자, 여러분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